아침부터 회의도 하고 또 뭐 갔다 오고. 근데 장 시작했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좀 어제 저녁서부터 다들 또 갑자기 막 미국이 이렇게 이런데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얘기가 나오길래 저희도 아침에 또 뭐 리퀘어 오고 뭐 약간 아침에 많은 것들 좀 준비해줘야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들 이렇게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아침 회의하다 했었으니까 우리 다 모여서. 네. 아니 그냥 좀 차분하게 바라보면 안 되나 요즘 시장을 왜 이렇게들 그런 것 같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이들 네. 주식을 사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아니 당연하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네. 저희는 대세라 이런 거 알 수도 없고 내 스타일 알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는 거지.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도 없고 다만 지금은 그냥 아주 뭐 자신 있게 지르기 쉽지 않다. 했더니 뭐 네. 이거가 정도가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뭐 이거 뭐 하루만 이러면 또 난리들 치니 뭐. 여기 사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건 제가 신경 안 쓰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준비합시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들어보니 다른 것들이 뭐 내가 다른 데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도 몇 군데도 잡혔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적 시장을 바라보는 게 미국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너무 우리 했던 얘기 아니야? 금융주 잘 나올 거라고? 그렇죠. 뭐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금융주는 원래 약간 우려해서 한 발짝 비껴서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도 금융주는 있고. 공급망 이슈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잘 나오죠 금융주는. 그렇죠. 예. 일단 숫자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중요한데 미국 실적 시즌이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시작했는데 왜 이베스트는 자꾸 뭐 이게 3분기는 잘 나온다고 얘기는 한 거고요. 4분기는 또 그 기대감이 높이고 전 이제 OP 마진이 너무 높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플하게 3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 드릴 말씀이 한 게 아니라 이 얘기 좀 합시다. 뭐 1분기 실적 리뷰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로 사실은 뭐 주보나 이런 거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위에 차트 보시면은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 실적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당장의 실적은 좋아요. 아래쪽에 이제 코스피 중에서 실적 발표한 게 4개 종목인데 전반적으로는 실적 전망치에 부합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페이지 뭐 업종별로 정리해 놓은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4페이지죠. 네, 맞아요. 4페이지 오른편에 4분기. 네. 4페이지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간으로 이익 전망치를 추이를 보면은 가파르게 22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어요. 비용이 상승했던 부분이 21년도보다는 22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와 4분기 전망치는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부터는 3분기가 끝났고 4분기 한 분기 남은 상황에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산술적으로든 뭐든 22년도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하향되고 있다. 특히나 네이버 일회성 이익이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22년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네. 뭐 저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인데 뭐 사실 21년에 네이버 때문에 이거 감안하면 뭐 역성장이 역성장이냐 일회성인데 그게 21년도 1분기 때 네이버가 일회성 이익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EPS에는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22년도에 네이버 빼고 그게 들어갈 거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단순히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는 코스피 EPS, MSCI 코리아 EPS인데 이 숫자에는 반영이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 말은 당연히 숫자로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반영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내년에 뭐 의미 있게 순이익이 역성장할 가능성은 아직은 알 수는 없죠. 예,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변화의 조짐은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6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거 역시 지지난주쯤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합산 실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왼쪽 위에 차트 보시면 되는데 3개월 추정치를 평균한 컨센서스와 1개월 추정치를 평균한 컨센서스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1개월 추정치를 평균한 컨센서스가 높아요.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가 기대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대보다 잘 나올 수 있다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림 11번을 보시면은 개별 종목단에서는 1개월 추정치 평균이 3개월 추정치 평균보다 낮아지는 종목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종목으로 보면 네네네. 이게 급격히 줄어드네요. 그쵸. 예. 이번 시장을 보면 시장 전체 조정보다 종목별 조정이 깊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 영향이 있었다 네네. 봐야 되죠. 개별 종목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제가 지지난주에 이 자료를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1%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8.8%까지 내려왔어요. 개별 종목 개수로 보면은 1개월 추정치가 더 높은 게 114개고요. 3개월 추정치가 더 높은 거 그러니까 1개월 추정치가 더 낮은 게 143개로 기존의 추정치보다 낮아지고 있는 그림들이 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개별 종목단에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 12번과 13번을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한 게 2020년 2분기 내지는 1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높았던 이익 서프라이즈가 정상화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더 가파르게 하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12번과 13번 잠깐 더 상세히 설명을 해줄래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 보는데. 그림 12번이랑 13번을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코스피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다 더한 거랑 실제로 발표한 영업이익을 다 더했을 때 그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를 비율로 좀 계산을 해본 상회를 거거든요. 많이 했었잖아요. 예, 20년 2분기부터 합산 실적 기준으로는 상회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글로벌리 다 똑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 대응이 기업 이익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실적들 우려보다는 나은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13번 보시면은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아니면 쇼크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종목 수 분포를 본 건데 마찬가지로 20년 1분기부터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는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뭐 0%에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정상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모멘텀 둔화 국면인 거는 확실히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어쩌면 이례적일 정도로 실적 대비해서 실제 값들이 잘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한 1년 내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야 실적이 항상 이런 거냐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않았죠. 예. 근데 또 반문해야 되는 게 옛날처럼 좀 완전히 돌아가지 않아서 0%대가 와도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꼭 모멘텀 둔화까지 확대 해석해야 되냐는 논리죠. 그러니까 레벨 이렇게 실망스러운 실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잣대로 보면. 실망스럽진 않을 수 있는데 그 수준에서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 안 좋아지는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뭐든지 컵에 반이 찼던 꽉 반밖에 없던 그 시각차인데 사실 그거는 말장난이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과거의 정상 범위가 얼마였냐가 중요한데
비성장적으로 어쩌면 실적 대비 잘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그게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보다 안 나오는 건 분명해요 지금. 근데 그쵸. 이거를 모멘텀 둔화라고 우리는 이제 모멘텀 둔화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모멘텀 둔화가 정상화일 뿐인데 뭐 굳이 그거를 나쁘게 보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빠지지 않으면서 나타난다라고 맞지. 하면은 그래도 좀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전망치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2년도 전망치가 가파르게 하향을 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말을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미래 가치를 현가화시키는 게 투자인데 전에 한번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예를 들더라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도 싸져 있었고 그랬지만 이 강판 가격 올라온 부분을 언제 올릴까요? 반영을 나눠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년 거에 많이 반영을 하겠죠. 맞습니다. 코스트를. 예. 근데 내년에 이 레벨이 만약 유지가 되고 유가 레벨이 유지가 되면 상당히 코스트를 확 올릴 수 있는 기업 자체에서 이제 그런 반영하거든요, 재무제표에. 예, 맞습니다. 내년 1분기, 2분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추정치에는 그게 많이 반영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22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한 8월 초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건데 아직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을 시작한 시점에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나빠지지 않는다. 혹은 이제는 좀 좋아질 만한 뭔가가 생겼다라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이 전망을 바꾸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12번 그림 잘 보시고 네. 뭐 2012년, 13년 이때는 전망치 대비해서 그 실적이 하회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적 시즌 발표하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팁을 썼었던 드리면 게 12, 13년은 전체적인 11년, 9년, 10년, 11년 굉장히 모멘텀이 셌다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약간 기대에 그쵸. 못 미치기 네.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기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때 구간이에요. 그쵸. 그럼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너무나들 이제 뭐 우리가 시작 전에 오늘 아침부터 막 리케가 좀 그런 식의 리케가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시장이 약세느냐 강세느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저한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림자 그쵸. 말고 주가나 이런 그림자 말고 핵심을 보면 기업 이익의 기대값인데 맞습니다. 기대값이 실제보다 너무 높았을 때 문제점이 나왔던 12, 13년 비슷한 게 지금 계속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시장은 이제 이거와 다른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개인들이 굉장히 장기 투자자로서 좀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장을 버텨준다면 그건 제가 기존과 달라진 거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이어서 아마 기관들은 계속 파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봅시다. 네, 뭐 근데 개인 수급도 사실은 뭐 그래요? 이제 가계 부채를 조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때까지의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도 뭐 그래도 여전히 많이들 사고 뭐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모멘텀이 약화되는데도 이 정도로 시장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나요? 과거에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이 맞습니다. 정도 네, 모멘텀 꺾이는 시간을 나오면 되게 조심하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아무리 뭐 이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봐요. 근데 이게 누가 잘 본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구조적으로 변화해가지고 뭐 우리 증시가 레벨업 되는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나봐야 아는 있죠. 거고 네. 저희들이 보는 데이터로는 이런 상황이어서 분기 마진율 데이터도 보면 상당히 의미 있죠. 네, 7페이지인데 네. 그림 14번, 15번 보시면 되고요. 이익 전망치가 좋은 거,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부분에는 당연히 이익 마진율이 좀 높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마진율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또 이익 또한 사상 최고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림 15번에 연간으로 보더라도 2021년보다 22년도, 23년도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나. 네,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 15 그림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내년 맞습니다. 내후년에 맞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네. 늘어난다? 야, 이러면 우리가 이 코스트를 다 전가할 정도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근데 내가 딱 그쵸.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다 생산들 늘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의 리쇼링이 다른 말로 하면 생산 늘어나는 거죠. 뭐 다른 중국 배제시키고. 그런데 야, 이 마진을 확보한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비상식적인가? 내가 아까 아침에 이제 짜증 확 냈던 게 도대체 누가 어제 미국 한 두 번 올렸다고 또 뭐 이게 뭐 다시 3,500, 4,000 시나리오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한테 물어보면 내가 좀 황당해 했잖아 아침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네. 뭐 도대체 그 정도로 강한 장이 온다고 내년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결국 마진이 이거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거 데이터 끌었어 가지고 아 그럼 내년에 이 정도 EPS가 나오고 이 정도 OP 마진이 나오니까 또 그거는 직계한 거고 나중에 그럼 이 데이터가 꺾이면 그때 가서야 아 마진이 이만큼 안 나와서 장이 꺾였어 이거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때 가서 꺾였을 맞습니다. 때 예. 이 데이터가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반문하는 게 저는 저희 이베스트의 입장이에요. 뭐 제가 오늘 발끈하는 거는 아 월요일 아침부터 피곤하게 자꾸들 막 이렇게 질문이 영 저희는 뭐 이건 뭐 이런 이유는 하나인 것 같은데 미국 실적 좋아져서 올랐는데 네, 우리도 맞습니다. 실적 좋아서 잘 미국은 금융주 좋고 다음 주 이번 주 제조업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뭐 이 그림 잘 생각해 보시죠. 22, 23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좋을까?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시장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그럼,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생각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마진율에 대한 거는 뒤에서 미국 쪽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을 그래요. 드리도록 하고 7페이지 아래쪽에 종목들은 3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3분기 이 컨센서스가 1개월 추정치 평균한 게 3개월 추정치 평균한 것보다 높거나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소팅을 한 거거든요. 개별 종목들 보면은 뭐 꾸준히 말씀드리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이 포함이 돼 있고 IT 중소형주 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실적 회복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여행주들이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견조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요게 여기서 종목들 잘 찾아보셨으면 해요. 네. 비용 전가 가능한 기업들이니까. 사실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비용 전가가 되느냐를 정성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풀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종목을 선정했느냐면은 연간 GP 마진율이 추세적으로 상향되면서 이 상관계수가 상당히 좀 높은 종목들을 뽑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3분기 실적 모멘텀 좋은 것들, 뭐 내지는 내년 실적 모멘텀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은 인탑스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내지는 이오 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이오 솔루션. 오이 솔루션.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겹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와서 미국 쪽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미국 주식을 끌어올렸던 그쵸. 거죠. 네. 표 5번 보시면 되는데 실적 시즌 초기다 보니까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은행 15번에 은행, 17번에 기타 금융 돼 있는데 각각 18개 종목 중에서 8개가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에 7개가 컨센서스를 5% 이상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타 금융도 마찬가지로 25개 중에 3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 EPS 순위 컨센서스를 5%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좀 기대감이 높아요. 실제로 요 그림 보면서 그렇죠. 요거. 네, 10페이지 보시면은 2분기만큼 3분기에 은행주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는 잘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측면에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이 부분이 과연 다른 종목들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이번 주 미국 종목 중에 실적 발표하는 것들 중에서 P&G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P&G가
올 초에 가격 인상 얘기를 이미 좀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매출단이라든지 이익단에서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지, 혹은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은 다른 게 맞아요. 그림 20번 보시면은 21년보다 22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업 쪽이 좋아져. 맞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예.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니까 이건 경제 구조가 약간 다른 건데.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림 22번을 보시면은 마진율 추정에 대한 부분들도 21년 4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22년 1분기부터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랑 공급망 훼손이 회복된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1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림 28번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전망 밑단에 봤을 때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22년 1분기에 그 마진율이 올라가는 업종들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 이런 업종들은 결국 포스트 코비드랑 그리고 공급망 훼손에 대한 회복되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3페이지로 넘어와서 13페이지 보시는 부분에서 그림 29번 30번을 보시면은 약간 미국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은 마진율 추정이 미국도 조금은 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29번이랑 30번이 뭐냐면은 S&P 500 전체에 대해서 세전이익률이랑 순이익률 전망치를 좀 계산을 해본 건데 7월 중순에 냈던 거에 대비해서 현재에는 이 마진율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상향이 됐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2분기 실적 시즌이 있었고 2분기 실적 시즌의 가격 전가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결국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기별 마진율 추이 봤을 때 21년 4분기 마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거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마진율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이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내지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꼭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페이지 31번 차트 보시면은 연도별로 세전이익률에서 순이익률을 뺀 수치를 좀 넣어드렸어요. 이걸 뭘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을 프록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1년도의 수준에서 22년도, 23년도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21년도에 낮은 거는 아직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세금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반영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인프라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물론 이제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안 된 건 맞는데 확정이 된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 이익 모멘텀은 우상향보다는 약간은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익 모멘텀이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실적 시즌이 산타 랠리까지 연결되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뭐 저희들은 네.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장에서 분명히 굉장히 좀 랠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최근에 보면 아까 종목별 실적의 어떤 미스매칭 정도를 보여줬지만 종목별로 조정이 깊었던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들은 또 빨리 밀려봤자라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중첩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단 오늘부터 굉장히 좀 당황하신 분들이 저번 주말 이후에 그런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의 입장은 심플합니다.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산타랠리의 가능성도. 그렇죠. 예. 또 하나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위 아직 이 기대 수준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이 의견이 충돌하는 구간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좀
밀렸을 때 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용 문량이 털릴 때 정도 기회가 왔었는데 저번에 좀 왔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추세적 상승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좀 한계가 그렇죠. 있지 않나. 아직은 우려가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이제 그렇죠. 최근에 미국 좋았던 것도 바이든이 이제 공급망 혼란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년 4분기에 공급망 훼손이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한다. 22년 1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이든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저도 조금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참 여기서 이제 우리 아침에 신용호 팀장이랑도 그 얘기하면서 했었지만 공급망이 복귀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네, 수요가 맞습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결국 총수요가 늘어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시장은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막 굉장히 아침에 주말에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뭐 그럴 정도로 뭐가 좋아진 거는 안 보인다가 그 정도 결론은 그렇죠. 내릴 수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내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뭐 너희들 언제나 좀 바이콜 강하게 할 거냐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버티고 있다는 모습들 아까 저번에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애널리스트의 여러 페이퍼 논문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상향할 땐 굉장히 빠르게 하고 하향 조정은 굉장히 느리게 하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컨센서스 보면 한 3개월간 거의 플랫하게 옆으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반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왜 더 올리지 못할까? 올리면 좋아질 텐데 여러 가지 안 올리는 이유가 뭘까? 주가가 이 수준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예. 주가가 빠지고 잘 이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냥 주가로 보면 다 빠진 것 같은데 왜 추정치는 버티고 있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 여러분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된 게 언제일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같은 거 시작해서 아마 가이던스들이 이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가이던스가 조금 좀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모든 게 편해졌을 때 사놓으면 늦지 않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편해졌을 때가 아니라 안 좋아진 상황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 반영돼 있을 때가 기회죠. 그렇죠.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은 주가만 빠져있지 나머지 데이터들은 안 좋아지는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아주 그쵸. 단순한 질문을 저는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지금 당장은. 네, 그런 면에서 공급망 훼손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이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P&G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랐지만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가격을 올려서 우리는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 이익 마진율에 대해서도 나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렇죠. 네, 그렇진 않다라는 이렇게 버티고 게. 있다가 우리가 이익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면 네, 그렇죠. 얘가 바닥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거 저희가 그분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잘못 봤구나. 굳이 왜 그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내려간다 생각하냐면 뭐 상식적으로 주가는 결국 마진인데 맞습니다. 마진 9.7%라는 게 도저히 어그리가 안 되고 내년 10%가 넘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마진 우리나라가 진짜 10%를 남긴. 될까라는 생각을 네, 자꾸 이거 하게 모르겠어요. 되는 거죠. 제가 뭐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OP 마진 전체가 10%를 넘긴다? 야, 그러면 세계 경제가 우리가 그 정도 마진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호황일까? 그러면 진짜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급망이 해결되면 다른 말로 하면 리쇼어에서 미국에서 공장도 막 진대는데 좋은 말 같지만 공급을 늘리는데 마진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는 되게 단순한 사고로 하는 하우스인데 막 엄청난 매크로 담는 별로 안 좋아요. 제 스타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세장은 생각보다 이런 거보다 거대 담론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요즘 더 느껴요. 뭐 이런 거는 다 극복이 된다는데 그럼 기업단에서 그런 증거를 찾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 현지상에 부합돼야 된다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여튼 미국 실적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뭐 글로벌 제조망이 뭐 공급망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회복됐을 때가 수요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수요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좀 의아한 거는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게 조금은 그거는 좋은 점이에요. 네. 내가 그러니까 저번 주 아침에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네.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 하나 나온 거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정말 끝없이 소비를 한다는 거 네, 알았어요. 맞습니다. 수단과 뭘 가리지 않고 소비를 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장. 아침에 네. 우리가 했던 얘기를 딱 하시네. 우리가 이제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하나가 딱 발견되는데 미국의 네. 저도 소비. 주말에 자료 쓰면서 소매 판매는 왜 이렇게 좋지? 이 고민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비용 전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그렇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전략팀 사람들한테 요 변수의 지속 가능성도 분명히 체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쵸. 놓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그냥 심플하게 바라보는 게 저는 습관화돼 있고 저희 동료들도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냥 뭐 좀 우리가 밑단이 단단하면서 위로 강하게 여백이 보일 때 우리가 지르는 건데 그렇죠. 위로는 크게는 안 보이는데 밑단이 아주 굳건해 보이지 않을 때는 방법 없죠. 이렇게 보일 때까지 뭐 기다리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뭐 빨리 사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걸 저희가 리퀘스트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아진 건 발견하지 못했다 정도가 저희들 정리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